평습증이 약간 어렵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자료는 평균세액 증명서 양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신청 내역, 신청액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수입 또는 매입 연, 월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걸 봤을 때 월 단위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오른쪽에 가보시면 5번에서 이제 수입하는 또 매입하는 연, 월이라 해가지고 이제 월 단위로 이렇게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은 이렇게 을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물품 식별번호, 품명 규격, 품목번호, 원자재 단가, 물량, 단위당 평균세액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물품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세액이 있을 건데 이거를 월 단위로 다 합쳐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균세액을 산출을 해서 그에 따라서 납부할 세금을 이제 환급받을 세금을 이제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HSK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편의상 제가 많이 쓰고 있는 903289에 9090이라고 하는 세 번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자동 제어기기거든요. 기타 자동 제어기기를 말하는데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할 때 많이 쓰고 있는 그 세 번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사실 여기가 기타 자동 제어기기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는 물품이 되게 많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취급하는 물품이 모델명이 A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겠고 B라고 하는 거 나올 수도 있겠고 C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에 분류될 수가 있겠죠. 제가 원칙적으로는 이 모델마다, 이 품명들마다, 이 물품들마다 제가 납부할 세금을 산출하고 관세 환급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되게 많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취급하는 물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100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100개. 이걸 다 하는 게 어렵겠죠. 개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봤을 때 HSK가 동일한 것으로 묶을 수 있다면 10단위라고 하는 것이 일치가 된다면 그냥 이거 하나를 가지고 제가 통합해서 세금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훨씬 간편해지는 거죠. 개별 물품들마다 원래 산출을 했어야 되는 것들을 HS 코드가 같은 것끼리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산출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HSK 10단위를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그 모델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한 달 단위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는 아까 봤던 절차가 뭐냐면 일단 세관에다가 이 물품 자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 세 번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이 평균세액 증명서 발급 대상 물품으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받아야 돼요. 세관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물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게 코드가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먼저 요청을 하는 거죠. 세관에서 괜찮다고 하게 되면 그때 세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대상으로 지정해주게 될 것이고요. 지정이 되고 나서는 평균세액 증명서 발급 신청을 했을 때 세관에서 내용을 보고 발급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서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관에서 발급한 양식인 거예요. 평균세액 증명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보기를 평균세액 증명서 발급권자가 누군지 생각해 보니까 원칙은 세관이었죠. 세관장이 원래 발급하는 것이었는데 예외적으로 수입자가 발급하거나 아니면 수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세사도 발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원칙은 세관에서 발급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차를 말해 봤을 때 저희가 어쨌든 간에 요거에 대해서 내가 수입하거나 매입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지정이 됐다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제가 A라는 물건에 대해서 9월 1일, 9월 10일, 9월 한 30일 정도에 이렇게 너무 좀 그러네요.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제가 10개에 대해서 단가가 5원짜리였던 거예요. 제가 50원에 물건을 사왔습니다. 다음번에는 20개를 내가 수입하게 됐는데 단가가
4원이어가지고 제가 80원만큼을 수입하게 된 거예요. 9월 3일은 제가 똑같은 거에 대해서 100개를 갖고 왔고요. 단가가 4.5가 나와가지고 450원만큼을 수입하게 된 겁니다. 수입하거나 매입했거나. 자, 이 전체 달이 있을 거잖아요. 9월 달에 제가 수입하거나 매입했던 전체 수량이 있을 거예요. 10개, 20개, 100개 합쳐보면은 130개 나오죠. 그리고 전체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130원 더해보면 580원 나오네요. X 하게 되면 580원 나오는데 얘를 얘로 나누면은 이게 나오겠죠. 이거를 평균 단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제가 9월 1일날, 9월 2일날, 9월 3일날 쭉 해서 여러 가지 있었을 거잖아요. 이 전체에 대해서 그냥 평균적으로 어떤 평균적인 세액을 산출한 게 있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이 개별 단가라고 하는 것들을 산출을 해서 그거에다가 내가 수입했던 수량만큼을 곱해서 환급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매번 수입했던 수량만큼에 대해서. 이게 바로 평균세액 증명이에요. 근데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만 받는 겁니다. 내수용이 아니고 수출용에 대해서만 발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80개 몇 개였나요? 130개? 130개가 지금 내수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급받는 거였고, 이거 말고 제가 내수용으로 20개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얘는 평균세액 증명서의 발급 대상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서류 안에 여기 뒤에 빠져 있다는 거죠. 걔는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급하게 됐을 때.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제가 이 물품에 대해서 이 코드에 대해서 제가 지정받게 된 거잖아요. 그럼 제가 물품을 수입하거나 매입하는 물품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비록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평균세액 대상으로 지정돼버린 거죠. 그럼 저는 이 물품에 대해서는 일단 평균세액 증명서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관세 환급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0개를 갖고 왔는데 100개를 수입하거나 매입하게 됐는데 제가 80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용도를. 자, 그러면 제가 80개에 대해서 평균세액 증명서 발급 신청을 들어갔었겠죠. 그쵸? 제가 환급 받을 용도로 물품에 대해서 평균세액 증명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물품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수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게 용도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처음부터 수출 용도가 아니었지만 수출에 사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국내 판매를 하려고 갖고 왔는데 판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도 성격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수출이 전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수출에 사용이 돼버린다면 관세 환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단 세관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알겠는데 일단 처음에 80개만큼에 대해서는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게 있으니까 이거 먼저 환급 다 받고 그 다음에 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자고 한 거예요. 그 말인 거죠. 수출 등에 제공될 용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평균세액 증명서에 나와 있는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량만큼이 다 사용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죠. 평균세액 증명 말고 개별로 가겠네요. 그렇죠? 단 그때는 평균세액 증명서에 나와 있었던 그 환급액을 평균세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악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더 많은 환급 받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개별적으로 환급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가 가능할까요?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보게 되냐면은 자, 11조에 나와 있던 건데 자, 법을 빠르게 해볼게요. 11조 1항은 세관장이 발급하는 거죠. 평균세액 증명서를 세관장이 발급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랑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가 그 해당 달에 수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입한 것이 있을 때 매입한 것 또는 수입한 것에 대해서 그 달의 1일날 수입한 것으로 봐서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제가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써 있었는데 9월 3일날 제가 물품을 수입한 게 있다더라도 9월 1일날 수입한 걸로 봐서 똑같이 보겠다는 거죠. 전체 내가 그 달에 매입하거나 수입한 것에 대해서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다라는 겁니다. 세관장이. 이항은요. 세관장이 아니라 자율발급이죠. 기간 발급 말고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3만 가보시면, 자,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보겠습니다. 관세사 또는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이거나 또는 그 수입자가 발급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스스로 발급한 자가 평균세액 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율표상 10단위 품목 분류가 동일한 물품으로서 수출 등에 제공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죠?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ATS 코드가 같기는 한데 다른 물품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기존에 수입했던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갖고 왔는데 걔는 수출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코드 자체가 제가 발급 대상 물품으로 지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물품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다른 환급 절차를 밟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균세액 증명에 따라서 환급 신청하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걸려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코드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평균세액 증명서에 기재된 관세 등의 환급이 끝난 경우에만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수출용으로 들어왔던 것에 대한 그 코드, 그러니까 지금 코드가 같이 물려있는 거잖아요. 같은 코드에 물려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것이 그 같은 코드 물품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수용 목적으로, 내수 목적으로 갖고 왔던 게 있다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평균세액 발급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지금 그 코드로 해가지고 평균세액 증명서에 발급 대상이 됐던 물품들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수량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매입했던 수량, 그 다음에 수입했던 수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량만큼에 대해서는 다 소진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에 다른 수출용으로 들어왔던 것들, 즉 평균세액 발급 증명서에 들어가 있었던 물품들이 모두 환급 처리가 끝나고 나서 환급세액이 소진되고 나서야 다음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환급 받을 때도 여기 보시면 평균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환급 받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여기 평균세액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평균세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식으로 악용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과다하게 환급 받으려고 평균세액보다 높게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균세액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 환급 금액, 그러니까 평균세액을 초과해서 환급받는 것은 못하게 막겠다는 거죠. 예, 그 말이 나와 있던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행규칙 한번 가볼게요. 지금 앞에 안 봤던 게 있어가지고요. 시행규칙 10조를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면은 이제 평균세액 증명서의 그 변경 발급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요. 아까 저희 보셨던 것 중에 저희 그 12조 제2항에 따라서 이제 발급됐던 것이 있었는데 발급됐던 것을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발급 신청을 하는 절차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요. 지금 변경 발급을 할 때는 여기 시행규칙 10조 1항 1호에서는 회수하고 다시 발급한다라고 써있네요. 환급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평균세액 증명서를 회수하고 다시 발급한다. 회수한단 말은 기존에 발급됐던 것의 효력을 없앤다라는 거겠네요. 2호 평균세액 증명서가 관세 등의 환급에 전부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 달에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할 때 그 사실을 참작하여 발급한다. 아직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어쨌든 매일 달마다 발급할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발급할 때 변경된 내용을 참고해서
그거 넣어서 새로 발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 달에 평균세액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이것을 회수하고 다시 발급한다. 그렇죠. 지금 발급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음번에 넣어서 발급하겠다는 거였는데 이미 발급된 게 있다고 했을 때는 다시 회수해서 다시 발급해야겠죠. 그 다음에 3호, 1호, 2호 외에 그 나머지 변경 발급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세청 고시로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시험에 고시는 안 나와요. 고시까지 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11조 가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였죠. 1항은 추가 발급하는 거 인정되는 거 나온 게 있었고요. 그 다음 2항 평균세액 증명서의 발급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평균세액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항 추가 발급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시행규칙 11조 3항은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평균세액 증명서였어요. 내용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평균세액 증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 하기 전에 발급 대상 물품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세관장으로부터. 아까 저희 시행령 가보시면 나와 있었거든요. 저희 시행령 제12조를 한번 가서 보면 여기 1항에 나와 있었단 말이죠. 지금 품목번호 그러니까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 물품이 지정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지정 여부에 따라서 지정이 됐을 때 한해서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물품 자체가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본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A, B, C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물품이 사실은 같은 코드로 묶인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코드가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있죠. 자녀호. 저희가 개별호로 특계되어 있는 거 말고 특계된 물품이 없는 것 중에 나머지 기타라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호를 보시면 그 밖의 물품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나와 있는 거 빼고 나머지 이렇게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복잡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호에 묶여있긴 하지만 되게 다른 물품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그렇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이 봤을 때 같은 호라 하더라도 이것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겠죠. 호가 같긴 한데 물품의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얘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세간이 봤을 때는 지금 동일한 호라고 했을 경우는 일단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해서 평균세액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밑에 가보니까요. 지금 세관이 봤을 때 지금 품목번호라든지 소유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 결정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지정을 하지 않게 돼 있잖아요. 지정을 먼저 할지 말지 결정하게 돼가지고 지정이 됐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평균세액 발급 증명서 신청을 하는 거죠. 여기 환급 신청하려고 하는 자가. 그래서 2항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넘겨보시면 그다음에 발급하고 나서도 세관장에 변경되는 게 있으면 변경 발급을 하는 게 나와 있는 게 있고 사항에서는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매월 수입하거나 매입하는 물품 전량에 대해서 일괄 신청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괄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전체 물품, 그 해당 코드로 수입하거나 매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코드가 같긴 하지만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 물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물품 내가 수입하거나 매입했다고 했을 때도 나중에 그걸 가지고 환급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최초에 일괄 신청됐던 것은 다 소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소진이 되고 나서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6항에 가서 보시면은 지금 평균세액 증명 발급 대상 같은 경우는 얘를 빼가지고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내용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평균세액 증명서 같은 경우는 저희 시험에 자주 안 나왔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냥 그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저희 기출문제 한번 보고 갈까요? 기출문제. 저기 가보니까요. 저희 관세 등의 환급은 아직 안 봤나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 법령상 개별 환급 신청의 의, 신청 시간, 환급 신청인, 환급 관련 제출 서류, 환급 신청 방법, 신청 시기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세요. 제가 시험 봤던 해였는데 되게 물어보는 게 많네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그 수출 이행 기간을 두는 의의와 동 기간의 연장과 축소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자, 원칙이 뭐였을까요? 원칙 2년, 그죠? 수출 이행 기간은 원래 2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짧게 두는 경우와 연장하는 경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연장하는 것들은 3년이었죠. 3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지연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3년까지 연장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축소하는 거 하나 있었거든요. 현저하게 과다 또는 과소하게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을 때는 수출신고 필증의 유효기간을 짧게 정하는 것이 나오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단축인 거죠. 축소.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설명해 보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환급 제한이 나오네요. 환급 제한. 이것도 아직 다 안 봐가지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밑에 평균세액 증명 등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보면은 2017년도 때 평균세액 증명이 대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주의할 거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관세 환급 특례 법상이죠. 법 명상 아니죠. 그러면 법만 쓰면 되잖아요. 법만. 그러면 아까 저희 봤을 때 환급법 제11조만 쓰면 되는 거죠. 시행령까지 쓰게 되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거를 의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세액 증명만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평균세액 증명하고 기납증, 수입세외 분할 증명서까지 물어봤잖아요. 내가 정말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법이랑 시행령 다 써버리면은 장난컨대 이거 쓰면 거의 시간 다 날라갈걸요. 한 15분 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잘 보고 의도하는 건지 뭔지 파악 먼저 한 다음에 그에 대한 답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평균세액 증명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죠. 2005년도에 나왔었습니다. 2005년도 나왔고 2017년도 때 나왔었네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가 나온 것이 아니고 법만 가지고 물어봤었습니다. 벌써 5년 전 얘기가 될 것 같잖아요. 2021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문제가 나오면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5년이 지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년 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소요량 계산하는 그 방법, 요청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실무적인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평균세액 증명 같은 경우는 출제가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계속 돌고 돌거든요. 돌고 돌기 때문에 이게 출제가 안 된 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비교적 최근에 안 나왔던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사이클을 봤을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혹시 몰라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뒤에 가보시면 제 비교 문제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거 잠깐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 밑에 그 문제 네 번째 거 보시면은 월별 납부 제도라고 하는 거하고 일괄 납부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저희 원상태 수출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세법상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환급이라고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거랑 같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괄납부 제도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저희 아까 보셨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그렇죠. 반기라 했었던 거 나온 거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일괄납부 제도랑 월별납부 제도랑 다른 점이 뭘까요? 첫 번째, 세금. 세금 다르지 않을까요? 관세법 상에서 재화를 수입하면 관세뿐만이 아니고 부가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월별납부 같은 경우는 부가세도 같이 포함해서 한 번에 내는 겁니다.
납부할 세금을 다 합치는 거거든요. 즉 관세만 납부를 미루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다를 미루는 겁니다. 수입 세액 자체를. 그런데 일괄납부는요. 일괄납부가 어떤 개념이었던 거냐면 납부해야 될 관세 등이었잖아요. 관세 등 안에 부가세가 있었나요? 부가세 없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첫 번째 전제는 조세라고 하는 걸 가지고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납부해야 되는 세금,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 비교 문제 첫 번째 올라가 보시면 이거에 써있지 않아요? 환급 대상 조세라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렇죠? 1번 문제 동그라미 1번 차이점 얘기할 때 환급 대상 조세라고 써있잖아요. 저희가 관세법이랑 환특법 비교할 때는 세금 부분에서는 부가세만 차이가 있어요. 부가세가 다른 누구는 납부가 되고 누구 납부를 안 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자 환특법상에 나와 있는 일괄납부라고 하는 것들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상 월별납부 제도에서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저희가 일단 둘의 관계가 뭐냐면 월별납부 제도하고 일괄납부 제도는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출하는 게 없으면요. 월별납부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수출용 원재료로 내가 수출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일괄납부 제도를 활용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두 가지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어떤 것이 우선해서 적용 가능할까요? 환특법상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특례법이잖아요. 특례법. 그리고 저 앞에 봤을 때도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관세법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관세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월별납부보다는 일괄납부 제도가 더 우선해서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내가 고르면 되는 거죠. 양쪽 다를 수는 없지만 어느 하나를 고르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담보 제공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개 중에서 담보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건 뭘까요? 월별납부 제도. 일괄납부 제도는 원칙은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던 거죠.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월별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측면을 봤을 때 아까 제가 환급대상 조세를 갖고 말씀드렸었는데 업체를 갖고 말을 해보면은 우리 회사가 납부하는 관세가 높지 않은 상태인데 부가세는 높다고 하는 측면 그런 회사가 있는 반면에 우리 회사는 부가세 자체는 사실은 크게 납부하지 않는데 관세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두 개 중에서 고르는 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었겠네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관세 등이 높다고 했을 경우는 월별납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 일괄납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일괄납부겠죠. 그렇죠? 반대로 우리 회사는 관세는 별로 안 내는데 부가세가 높게 나온다. 많이 낸다고 한다면은 일괄납부 제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부가세를 안 내잖아요. 안 되잖아요. 부가세는 유예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여쭤볼게요. 네 번째, 기간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기간의 차이. 월별 납부는 한 달 단위로 하는 거였죠.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일괄 납부는요. 1개월 뿐만이 아니고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까지 가능하잖아요. 기간의 차이가 있고요. 나중에 즉시 이게 징수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도 납부하는 기간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월별 납부는 15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정해서 납부를 하게 만들었었고요. 저희가 현재 여기 봤던 직권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10일 안으로 납부 기한 정해서 납부 고지를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두 개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괄납부 제도 같은 경우는 이미 적용받고 있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것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월별납부는 상관없어요. 내가 수입하는 건에 대해서 그냥 개별납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개별납부 해도 됩니다. 거기까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하나 더 있겠네요. 일괄납부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돈을 다 내는 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환급 받을 돈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충당이 되는 거죠. 서로 상세가 돼서 나머지 정산 결과에 따라서 환급 받을 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오히려 환급 받는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은 환급 받을 건이 이제 많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괄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환급 받을 건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은 월별 납부 제도로 하는 것들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만 계속 하고 있는데 다 정리하셨죠? 메모하셨죠? 그것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다시 법령집으로 올게요. 자, 12조 보겠습니다. 기납증 볼게요. 1. 세관장은 수출용 원재료가 내고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관세 등의 환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를 발급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아까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자, 수입을 하고 나서 수입 이후에 제조하고 가공을 했어요.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양도를 하게 됐다고 했을 때, 양도라고 하는 것들은 판매, 공급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급했다.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거죠. 자, 기본 케이스의 컨셉이 뭐냐면은 저희가 상황이 이런 겁니다. 직접 수입하고, 직접 제조하고, 직접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는 제조하지 않은 경우, 뭐 비제조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직접 하는 거, 직접 환급받는 제도. 두 번째, 내가 수입을 했는데 수입하고 지금 제조, 가공한 것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한 자가 수출해서 환급받는 걸로도 갈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간접이라고 말을 써볼게요. 되게 심플한 게 뭐냐면, 자, 세관 입장이 뭐냐면요. 지금 수입된 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등이 공개진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입할 때 납부했던 세금을 확인할 수 있으면 관세 환급됩니다. 이 다예요. 지금 방금 뭐 말씀드린 거냐면은 그 내가 납부했던 세금, 그 다음에 수입했던 그 사실, 수출했던 사실만 있으면 된다는 거였죠. 근데 지금 수입했던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입신고 필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이는 양도세액 산출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제조된 것들은 저희가 기납증, 제조가 안 된 것들은 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납증이나 분증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수입신고 필증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없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세액을 산출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세액을 가지고 지금 세관에서는 수출된 사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수입 신고된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여기 양도세액 증명서에 가서 보면 여기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은 환급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와보면은 자, 1항에 가볼게요. 첫 번째 그 내용이 뭐냐면 세관장은 보이시죠? 세관장은 맨 끝에 발급할 수 있다. 먼저 가운데 가보니까요. 기납증 또는 분증이죠. 기납증과 분증은 세관장이 발급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목적이 뭔지 봤더니 환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라고 써있네요. 환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납증이나 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그 발급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뭐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 와보겠습니다.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아까 저희 평균세액 증명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원칙은 세관장이 발급을 하는데 예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발급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밑에 보니까 물품을 공급한 자, 두 번째로는 관세사라고 써 있습니다. 이 자를 통해서도 발급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세관장 발급, 예외적으로는 공급한 자 등이 발급하는 것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니까 2항이 있습니다. 세관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이 제한되는 세액을 공제하고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7조로 한번 가볼까요? 법 제17조.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 제17조가 가서 뭔지 봤더니 환급의 제한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환급의 제한. 여기 가서 보니까 1항에서 수출 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환급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 봤는데 다시 앞으로 와볼게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법 제17조에 따라서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환급이 안 되는 제한되는 세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납증 등을 발급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항 가보겠습니다. 하나의 내고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품이 2회 이상 분할 공급되는 경우에 기납증 등은 최초의 물품이 거래된 날에 당해 수출용 원재료가 전부 거래된 것으로 보아서 기납증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고신용장이라든지 구매 확인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매 확인서가 있었어요. 구매 확인서가 뭐 하는 건가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에 대해서 내가 구매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잖아요. 즉, 공급자가 있을 거고, 공급자가 여기 있는 수출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수출자로 하여금 이사가 지금 이 자로부터 구매를 한 거잖아요. 구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죠. 구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거 왜 발급하는 걸까요? 혜택 받으려고요. 공급자가. 영세율 적용이라든지 관세 환급이라든지 수출 실적 같은 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근데 구매 확인서를 봤더니 지금 공급한 수량이 나와 있었는데 공급 수량이 총 100가지였어요. 100개. 100개인데 100개가 한 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50개씩. 이럴 수 있잖아요. 구매 확인서 발급 일자는 예를 들면 9월 11일인데 근데 최초에 여기 보니까 9월 11일 날 공급한 것도 있었고 9월 한 15일 정도에 공급한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2회 이상 분할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물품이 거래된 날에 전부 들어간 것으로 봐서 그 날짜에 발급을 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분할 공급되는 최초에 공급되는 날, 그 날짜에 맞춰서 발급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만 그 공급하는 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4항 관세청장은 기납증 등의 발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세관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13조 1항에 가보시면은 누구에게 제출하는 건가요? 관할지 세관장이죠. 관할지 세관장이 뭐였을까요? 제도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또는 주된 사무소에서 환급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이잖아요. 그곳이 아니라 다른 세관에다가 신청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다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왼쪽에 가볼게요. 3항입니다. 기납증 또는 그 분증을 발급할 때 증명하는 세액은 10조에 따른 환급금 산출 방법에 따르며 증명세액 정확 여부의 심사에 대해서는 14조 2항 3항을 준용한다. 14조가 뭔지 가보니까요. 환급금의 심사라는 게 있을 거예요. 환급 신청이 있는데 여기 14조 2항 3항이었거든요. 2항에 가보시면은 환급 후의 심사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3항에서 환급 전 심사도 가능하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따라서 심사를 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10조가 뭐였냐면은 10조 같은 경우는 저희 소유랑 산출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환급금의 산출 등이라 해가지고 저희 소유랑 계산서를 가지고 환급금 산출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그 말들이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까지 보고 잠깐 쉴게요. 13조입니다. 정액환급율표라고 써 있고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은 개별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환급. 내가 수출한 물품이 있는데 수출한 물품에 개별적으로 투입됐던, 납부했던 그 원재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산출을 해서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들을 개별환급이라 말을 합니다. 개별환급의 장점이 뭘까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납부했던 세금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점은요, 복잡하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관리를 잘하고 있지 않다고 했을 경우는 엄청 어려울걸요. 내가 이것을 수입했던 자재, 매입했던 자재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걸 다 관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거잖아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소화를 돕기 위해서 정액환급율표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볼게요. 1항 관세청장은 단일한 수출용 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 공정이 특수한 수출 물품과 중소기업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 보니까 관세 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 물품별로 정액 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원래는 개별적으로 그 환급금 환출해가지고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특수한 수출 물품, 그러니까 생산 공정이 2개 이상, 그러니까 둘 이상의 제품이 생산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간이정액 환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항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은 연산품 그러니까 뒤에 넘겨보시면 시행령 제15조가 있는데 특수공정 물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액 환급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16조 나와 있잖아요. 16조 가보시면 간이정액 환급 보이시죠?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앞으로 와보시면 법 제13조 1항 안에서는 특수공정물품에 대한 환급 제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간이정액 환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환급받는 금액을 고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수출하는 물품들마다 미리 정해져 있는 환급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정액이잖아요, 정액. 그쵸? 정액 환급이잖아요. 이미 그 HS 코드별로 정해져 있는 환급 금액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만원당 10원씩 환급받게 되어 있다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수출하는 물품이 1000만 원인 경우에는 10원 곱하기 1000을 하면 나오잖아요. 만원? 만원 나오죠, 만원. 만원만큼을 환급받는 겁니다. 장점은 간편하겠죠. 내가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소요된 그 수량 같은 것들을 산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단점은 환급 금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소 환급이 발생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억울하면 개별 환급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환급을 받는 겁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2항 가보겠습니다. 지금 그 2항 가기 전에 1항에 나왔던 거 다시 보니까 고시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관세청장이죠. 관세청장은 고시할 수 있다. 2항 정액 환급율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봐서 환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제로 그 돈을, 그러니까 정액 환급율표에 나와 있는 금액 자체가 실제로 납부했던 세금 아니잖아요. 관세 등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가름을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정액 환급율표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실제로 납부했던 관세 등으로 봐서 간주해서 환급 금액을 산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볼게요. 0제14조입니다. 1항 지금 정액 환급율표는 수출 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품명이라든지 규격별로도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HS 코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필요한 경우는 물품의 품명이라든지 아니면 규격별로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다 세분화해서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2항에서는 여기 보니까 적정한 환급을 위해서 관세율, 환율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일정한 율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항, 수출 물품 또는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된 물품이 정액 환급율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 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 환급율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납증을 발급한다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써 있지 등이란 말이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정액 환급율표에 나와 있는 물품들은 다 제조를 전제로 하는 물품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넘겨보시면은 저희 시행령 제 16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시행령 제 16조 가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지금 보니까 이거 말고 어디를 볼 거냐면은 지금 다시 앞으로 와볼게요. 앞으로. 일단은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볼 건데 지금 간이정액 환급 같은 경우는 기본 전제가 제조하는 경우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것도 허용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수 공정 물품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생산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생산 공정이 특수한 수출 물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간이정액 환급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하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분증 발급하잖아요. 이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가보면 지금 환급율표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환급을 하거나 기납증을 발급한다라고 써 있는 거고요. 다만 비적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